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늑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한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네, 이번 주도 저번 주랑 동일하게 네. 제가 3문제 이상 못 맞추면 네. 그 PD님과 조윤출님, 그냥 작가님한테 딱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들 나누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문제 주세요. 취재 방법이나 취재 시각 등의 독창성이 없고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보도에 개성이 없거나 단조로운 저널리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거 언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 아닙니까? 기본적. 네, 그렇죠. 언론,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언론인이 같아요. 이마가 다 보이고. 예, 알고 또 있나요? 제가 전공이 신문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겠네요. 정확한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5초 뒤에 확인해 볼게요.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정답은 팩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 저널리즘. 과연? 정답입니다. 아, 오, 역시 신문 방송학과 학생 다 와요. 대단하네요. 기사를 작성하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사고가 비슷해지면서 그 유사한 것들이 자꾸 양성되는 네. 거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베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저쪽 뉴스를 본다면 괜찮네라고 해서 이쪽도 거의 베끼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팩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요즘 현실적인 쪽 이렇게도 같이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땡땡땡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기존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직접 선택하는 혜택 작곡 부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향후 그림과 동영상 분야 창작에도 도전할 예정이며 사람 수준의 창조적인 인공지능 구현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그 노래 음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딱 노래와- 생각이 나는데. 예, 이 노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이 노래를 네. 불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라젠카요. 네네. 가젠카인데 네. 가나다라 마, 아차차카 타. 네, 다 준 거라니까요. 이제 잘 조합하는 의견 나왔어요. 조합해보세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카운트 할 때 라젠카 정답! 정답. 네. 마젠타. 마젠타. 과연?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 박수 보내. 아, 진짜 눈치만 빨라져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예요. 마젠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아직은 이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흐 그림 같은 거 화풍을 하면은 고흐 그림 비슷하게 구현하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구현이 됐거든요. 와, 그림은.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음악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환 씨가 이걸 알아야 될 게 이게 작곡가니까 잘못하면 직업을 뺏길 수도 그러니까요.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라이벌 등장 학자 이렇게 좀 촉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깁니다. 맞아요. 그래도 네. 재하 씨는 끝없을 거예요. 기회는 절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술 작품은 항상 이 사람이 네. 먼저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하는 예술 작품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정 표현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녹말 작물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석유 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과학 시간에 많이 네, 네. 들었던 단어예요. 맞아요. 6글자입니다. 6글자요. 예. 잘 생각해봐요. 네. 저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감자가 생물이죠. 네, 생물이잖아요. 자, 생명공학을 영어로 뭐라고요? 바이오. 자, 5초 카운트 그렇죠. 들어갑니다. 4, 3, 정답. 정답. 2,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메탄올. 정답은 에탄올이었습니다. 에탄올입니다. 네. 땡. 근데 두 분도 되게 이상하다. 왜요? 되게 맞추라고 해놓고서 틀리면 되게 좋아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바이오에탄올은 저기 나타나지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녹말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걸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고 저거는 유사한 게 그러니까 식물에서 만드는 기름이에요. 바이오 디젤이 있거든요. 그건 네. 콩과 식물, 뭐 콩기름이라든가 그런 기름으로 만드는 게 콩디젤.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이 두 가지가 바이오 연료로 좀 유명하죠. 근데 아직은 저렇게 만드는 기름을 가지고 차다 달릴 수도 있고요. 네. 괜찮은데 이게 그 효용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냥 이렇게 하는 화석연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쓰이지 못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지금의 화석연료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연료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 실제와 가상이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5글자죠. 네, 맞죠. 네. 이게 근데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네. 이 사람 책인데 이 사람 책을 보고 어떤 형제들이 야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그래도 힌트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줬잖아요. 엄청 많이 줬는데. 네. 우리가 네. 어떤 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옛날에 그 만화 중에 돼지 나오는 만화인데, 울라숑이라고 알아요? 정답.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시뮬라시옹. 시뮬라시옹. 과연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어려운 그건데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와 그 재현과 실제 같은 경우인데 시뮬라시온은 실제, 그다음에 시뮬라크르는 재현. 어렵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나한테 느껴져요. 네.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나한테 이게 실제처럼 느껴지면 진짜 그럼 뭐가 실제? 아는 게 뭐야? 나는 이게 좋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이런 새로운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 뭐냐면 이건 소비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가령 내가 차를 사잖아요. 네. 근데 좋은 차, 외제차, 그 저기 비사에서 나온 거나 네. 이런 걸 산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 그 차가 우리나라 차보다 그렇게 가격이 뭐 5배, 6배 될 정도로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죠. 다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차와 비사차를 사면은 그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그 시뮬라시움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소비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게 좀 철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7글자인가요? 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오, 한번 수강으로. 예, 바로 그럼 한번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네, 정답. 정답. 차임 증액 청구권. 맞나? 차임 증액 청구권. 증감 청구권. 증관. 증감. 아이고. 아. 자, 계약갱신 에이. 청구권입니다. 에이. 네, 정답은 계약갱신 네. 청구권이었습니다. 7글자 맞네요, 저것도. 네. 그럼요. 오늘 어땠어요? 그래도 이게 뭐 형이나 이제 누나나 이제 선생님의 덕분에 이제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희도 네. 뿌듯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뮬라시옹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시뮬라시옹 어려운 거였나요? 어려운 개념인데 그 매트릭스 때는 한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데 갑자기 나와서 좀 깜짝 놀랐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근데 뭐 그 마젠타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는 네. 그 리쌍이나 이런 분쟁 때문에 요즘 한참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굉장히 좋은 그 시사적인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수 리쌍의 건물과 관련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 건물주의 갑질이냐, 이 세입자의 의질이냐 말도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쌍과 우장창창의 다툼이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도건아 씨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희 사촌 형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네. 이와 좀 유사하게 그 권리금을 좀 보전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가게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건물로. 그래서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건물주인 리쌍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강제 집행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강제 집행 얼핏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법적으로 맞을 때 이루어지고요. 법적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걸 받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 안 받고 버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라니까요 말로 몇 번 하다가 네. 정 안 나가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리쌍 측에 맞다. 이게 철거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난 상태에서 네. 그걸 가지고 버티다가 하도 안 버티니까 이제 그러면 강제로라도 철거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쌍과 우장창창. 네. 가배횡포인가 의뢰 갑질인가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 가배횡포다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건 약간 의뢰 갑질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느 게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입니다. 자, 일단 건물주 리쌍과 갈등을 빚어온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일단 중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가배횡포 대 의뢰 갑질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다라고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갑이 이제 그 나가라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의뢰 갑질이라는 주장이 좀 재밌는데요. 리쌍이 곱창집 사장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재계약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건물주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봤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거든요. 일단 해줄 건 다 하고 그다음에 건물주로서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안 지켜준다면 이건 의뢰 갑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곱창집 우장창창은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권리금 논란으로 시끄럽게 되니까 양측이 2013년 8월 1억 8천만 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차장도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나가라. 이제 다 됐으니까 나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런 사이에서 지금 권리금 등 상가 임대차 문제는 건물주의 권리와 임차인 보호라는 명제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인 그 분쟁이 돼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건물주 세입자 깊어진 갈등의 골에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이제 그 확정이 된 건데요. 일단요, 지금 5년 정도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인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보증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좀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한산 보증금은 보증금의 100개월분의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건물주가 5년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만 봐도요 4억 원이 기준인데 이걸 넘어가는 것들은 이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4억 원 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특히 네. 상위 5개 지역의 평균 상권의 그 이런 권리금 같은 보증금 같은 게 7억 9,700만 원이라고 해요. 그 8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비싼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를 안 해주는데 웬만하면 넘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기사의 골자로서 실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밑에 거는 보호를 하는데 그 금액들이 이런 것들을 좋은 상권들은 다 넘기 때문에 예. 좋은 상권들은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도건 학생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는 의뢰 갑질인데요. 네, 갑질. 기존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대한항공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가배횡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장창창 사건을 통해서 의뢰 갑질이라는 단어도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다툼에는 이제 권리금 문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권리금이 어떤 것인가요? 장사를 했을 때요. 네. 가령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바닥 권리금은 좋은 장소인 거죠. 예. 역시 장사는 목싸움이라고 목싸움이죠. 사람들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하는 데 있으면 좋잖아요. 이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사실은 야 그럼 얼마 더 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고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 그 정도 해줘. 이거고 이제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영업 권리금이거든요. 영업 권리금. 그러니까 한 1년간 장사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이야 라고 하면 권리금 4천을 부르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들이 지금 무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하기가 이게 법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얼마니까 권리금 얼마야라는 이런 계산 자체가 일단 쉽지 않고요. 네. 권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되게 딱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서로 간의 양도 계약서로 네. 그 권리금 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계약이 되면 또 세금도 붙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그러니까 계약서라기보다 말로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보호할 명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상인들도 그런 것들을 작성해가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럴 생각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나요, 도건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이렇게 꼽은 단어는 환산 보증금인데요. 아까 이시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상권이나 지역적인 거를 좀 특성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환산 보증금을 중요한 단어라고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건물이 있었을 때 이 건물에 처음 만든 건물이에요. 네. 그 재한 씨가 이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단 말이죠. 오, 되게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꿈과 이상. 꿈이라. 예. 1층에 뭐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했다 망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곱창집을 한대요. 들어와봐라고 했는데 네. 잘 돼요. 네. 그럼 저 사람 나가라고 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곱창집을 처음에 만들고 사람들 단골을 만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건물주가 그럼 나가 내가 할게.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쫓겨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임대료를 뭐 100% 올려줘 2배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12%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하고요. 또 보증금 받을 때 또 망할 때는 먼저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내가 그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빌린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건물주가 거부를 못하게 적어도 한 번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수 리쌍의 건물 관련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지적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사에서 살짝 나왔는데 영세상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게 만든 건데 사실은 그 기준을 4억 정도로 보증금 4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뭐 그렇기도 하죠. 뭐 보증금 10억 이런 사람을 영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문제는 이제 서울시의 주요 5개 상권 지역의 평균 보증금이 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그 5개 상권의 주요한 지역은 대부분 이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건물주가 나가라라고 하는 건 주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데서는 오히려 이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사각지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사 끝부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도건 학생? 이제 기존에 좀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구도심에 네.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 중상위층이 이제 네.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쌍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그렇고 해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상인들이 저는 이게 알아서 자본주의가 또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 아시죠? 네. 네. 그다음에 홍대 앞길 옆에 홍대 옆길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홍대 앞길이나 가로수길이 크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이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 그냥 가지 않고 홍대 옆길이라든가 세로숲길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임대료 비싸니까 우리 물레동으로 가서 예술할래. 근데 지금 물레동에 또 어떤 예술 카페 많잖아요. 그런 네. 것들로 뜨듯이 그 건물주를 제한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그 사유재산을 이렇게 너무나 건드릴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한 가지 계속 방법일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또 하나 그런 분들도 그 새로운 어떤 자꾸 여기서만 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서로 간에 양쪽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 유명한 상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권들이나 그런 것도 좀 재미져가며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네,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원 학생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좀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전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해결책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사전에 이성적이고 좀 더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격화되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한번 거친다면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권리금과 관련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약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권리금에 대한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구난방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명시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가령 리쌍과 우장창자의 분쟁에서 해결책을 그런 권리금을 의무화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 자체가 지금 리쌍과 우장창자의 분쟁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봐 네. 라고 했는데 지금 권리금을 의무화한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권리금과 관련돼서 1차 이렇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과 그래도 이 권리금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금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건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방책으로 이런 게 네, 네, 있었으면 네. 어떠실까라는 아쉬움을 네. 표출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법적인 면에서는 그 리쌍 측이 완벽하게 그 법적인 합리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한 해결책인데 다시 그걸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갖고 가자라고 하면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이디어 안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시사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 시사적인 것들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어보는 건 그래서 시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네. 이게 기업에서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런 분쟁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전 면접이면 거기서 끝나면 정말 그냥 우리 회사도 이제 죄송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안 뽑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까지 하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그걸 덧붙이지 않으면 네. 그 좀 너무 거기서 끝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매번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죠. 피만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약간 피가 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좀 그 상황 역전시켜야 된다는 네.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음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면접할 때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뢰 갑질이라는 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장이 있는데 그 어디든 간에 이제 고객이 나와서 무조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자라서 그 사람 담당자라서 그 사람을 막아야 돼요. 높은 사람은 나오게 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제 케어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재환 씨가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랙 커스터머 할 때는 자 우리도 블랙 커스터머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 문화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평적 기업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 나와야 되는데 한 100명 우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사예요. 그리고 그분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주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공포심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데 또 그런 걸 하면은 또 옆에서 그건 제 분야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 100명의 이사님들이 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평적 기업 문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사는 한두 명인가요? 예, 100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저도 영화 같은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저도 나가서 최대한 그 문제가 뭔지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대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랙리스트 안 튈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최상의 로얄 고객으로 돌변할 수 있게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아무 불만도 제기할 수 없게끔. 톡방 친구들은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담당자님이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고객님이 어떠한 용무로 그러십니까? 라고 정중히 물어볼 것이다. 최대한 고객님의 말을 듣되 만약 고객님이 잘못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 방해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더 이상의 고객이 아닌 방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실 학생,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한다.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라는 고객의 경우 두 가지다. 내가 잘못 서비스를 했거나 고객이 블랙리스트거나 전자와 후자 모두 상사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따라야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태연 학생,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신속하게 직속 상사 혹은 직속 계층에게 보고를 합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본 직속 상급에게 빠른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희 학생, 우선 불만 사항이 뭔지를 듣는다. 만약에 합당한 이야기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나 단지 진상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내쫓거나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학생? 네, 다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보미 누나 의견이 제일 좋았어요. 보미 누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손님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 멋있는 것 같아서 같습니다. 멋있고 저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떠십니까? 이게 조직에서 면접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요. 지금 보면 다혜 학생이나 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성적이고 고지고대로지만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나야 이러니까 이성적이지만 이게 이제 내가 속한 기업의 이미지, 블랙 컨슈머가 그냥 블랙 컨슈머가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여기저기 막 올리고 뭐 어쩌다 이렇게 맞아요. 시작하면 결국 이제 언더독 효과 때문에 고객이 더 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유실 학생이나 태연 학생 같은 이런 형태가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태연 학생이 좀 아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본 직속 상급에게 보고를 하면 그 사람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네.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높은 사람이 나가면 뭐가 좋냐면요. 네네네.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원하는 건 네. 공짜예요. 공짜 서비스는 공짜 뭔데 하급에선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는 높은 사람이 오는 게 매뉴얼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다가 어느 정도 그 뒤에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연 학생을 좀 뽑겠습니다. 네네. 자, 태연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리쌍과 우장창창 사태를 통해서 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을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을도 갑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해줘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도근 학생 어땠습니까? 네, 이번엔 리쌍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된 거긴 한데 네.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상황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똑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곳.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깃든 곳. 바로 공항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 공항은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위한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늘어난 건 공항 방문객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이 일상화된 만큼 여행사도 급증했는데요. 덕분에 여행사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취준생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면사뽀가 만날 지원자도 여행사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안산대학교 국제관광경영과에 재학 중인 조이나입니다. 저는 여행사 OP 업무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사람들은 여행사를 찾곤 합니다. 신혼여행, 유적지 탐방, 휴식 등 테마나 목적에 맞춰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부터 티켓 발권, 호텔 예약까지. 처음 나서는 해외여행이라도 큰 고민이나 걱정 없이 쉽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제가 코스를 짜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런 거를 일적으로 하는 곳이 여행사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님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여행사 취업 준비. 학과 공부를 하며 나름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스펙 쌓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취업 준비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면사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희망 직무의 일을 혼자서라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코스를 소개해주는 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컴퓨터에 서울 관광지 같은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제 예전에 돌아다녀봤던 기억에 좋은 곳들도 가서 같이 즐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사 취업을 꿈꾸는 조인화 씨. 그녀가 꿈꾸는 행복한 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여행 계획. 처음 해보는 경험인 만큼 고민하느라 밤잠도 설쳤다는 인화 씨. 각오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코스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경복궁에 갈 거고 두 번째로는 홍대, 세 번째로는 한강으로 갈 거예요. 코스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타겟을 20대 여성으로 잡았는데 20대 여성은 아무래도 사진이나 맛집 위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코스를 그렇게 구성해봤어요. 더운 날씨에 많은 곳을 돌아봐야 하는 만큼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경복궁을 가기 전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복 대여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 처음이시죠? 일단 마음에 드시는 거 보시고 치마 고르시면 제가 저고를 추천해드릴게요. 한번 둘러보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는 인화 씨. 자신이 입을 한복을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매장 전경부터 개별 한복까지 사진과 글을 통해서 오늘 둘러본 코스를 소개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인증샷을 챙겨야겠죠. 그 코스는 사진 위주의 코스예요. 제가 예전에 한복을 빌려서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20대 여성분들도 그렇게 사진을 잘 나오는 곳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궁과 어울리는 복장인 한복을 입어보고 궁에 가서 사진을 찍는 코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친구와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는 인화 씨. 친한 친구와 나란히 한복을 입고서 관람한 경복궁을 제일 먼저 이번 코스에 넣었다고 합니다. 타겟이 인화 씨와 같은 20대인 만큼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코스 역시 계획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20대 여성이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의 입장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20대 여성분들 위주로 코스를 짜보고 그 다음에 뭐 30, 40대나 외국인들을 위한 코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한복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도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 예쁜 인증샷도 남기고 일석이조겠죠. 신중하게 고르고 고른 끝에 오늘 입을 한복을 결정했습니다.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입어보세요. 한복을 입어보기 위해 탈의실로 향하는 인화 씨. 한복 입은 모습이 살짝 기대되는데요. 한복을 입고 나온 인화 씨. 거울을 보며 액세서리도 착용해보고 아름다운 한복과 함께 고운 자태를 뽐내봅니다. 역시 인증샷이 빠질 수 없겠죠. 이럴 때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영락없는 여대생 같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상징하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경복궁.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며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경복궁과 한복의 만남. 어떤 사진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옷인 한복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말고는 딱히 입어볼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아, 우리나라 전통옷이 정말 예쁘구나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외국분들께서 이제 사진을 찍자고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외국분들과의 소통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경복궁을 관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도 눈에 띄는데요. 인화 씨의 말대로 한복을 입은 모습에 감탄하며 사진을 요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인화 씨는 이곳 경회루를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경복궁을 밖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딱 궁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여러 장소가 있거든요.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근데 그중에 경회루라는 곳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도 있고 풀숲도 있고 해서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경회루를 추천드립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인 경회루는 지금도 간결하고 호화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회루 연못은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진 명소에 왔으니 또 인증샷이 빠질 수 없겠죠. 경회루와 어우러진 인화 씨의 모습을 보니 왜 이곳이 사진 명소로 유명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겠다. 잠시 휴식도 취할 겸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정리 중인데요. 사진 잘 나왔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화창하지가 않아서 2% 부족한 감이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 날이 많이 더운 것 같은데 힘들진 않아요? 날씨는 더운데 그래도 이쁜 풍경들 보고 뭐 지나가는 외국인 사람들이랑 뭐 좋은 추억 나눈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계획한 코스를 다 돌아봤는지 꼼꼼하게 점검 중입니다. 고운 한복을 입으니 어딜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한국의 미를 직접 본 반응의 표현이겠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옷으로 갈아입고 홍대로 넘어가려고요. 홍대에 가면 뭐해요? 홍대에 이색 카페도 많고 레스토랑도 있고 맛집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알아본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이후로는 요즘에 홍대에 옷가게나 화장품 가게가 많아서 같이 둘러보려고요. 걸음을 재촉하며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무사히 첫 번째 코스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홍대로 향합니다. 이동수단 역시 타겟에 맞춰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홍대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보여줄지 면사포 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도를 체크하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 중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홍대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유명한 시내이고 젊음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20대 여성이면 젊잖아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한 번쯤은 그런 젊음을 느끼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홍대에는 맛집이랑 이색 카페나 체험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곳 말고도 잘 찾아서 여러 군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화 씨가 찾은 곳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와이 느낌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이 요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곳에 와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홍대에는 아무래도 맛집도 많고 뭐 분위기 좋은 곳도 많지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다가 사진도 보고 하니까 너무 사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가서 경험해 보면서 사진이 잘 나오고 하면은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스의 촬영지인 이곳은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인기몰이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요? 모두 맛있어 보여서 메뉴를 고르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진 찍기의 기본은 세팅된 식탁부터겠죠? 차례로 나오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그리고 가장 예쁘게 찍기 위해서 이리저리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먹기도 전에 식어버릴까 걱정이네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마치 하와이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뭐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만 아니었으면 친구들이랑 왔으면 2시간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친구랑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시간은 짧았지만 인증사진만큼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인화 씨의 말대로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인화 씨는 언제나 여행 장소를 정할 때 반드시 사진이 잘 나올 곳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직접 친구랑 코스를 짜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부산으로. 여행 컨셉은 아무래도 친구랑 우정 여행이기 때문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은 코스로 많이 갔고,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간천 문화마을이나 뭐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더베 101이라고 야경이 이쁜 곳이 있어요.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는 인화 씨. 드넓은 바다를 시작으로 문화마을과 각종 맛집 투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좋은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즐겁고 좋았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다가오는 취업 준비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쌓아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하는 인화 씨.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막막해 고민이 많았을 무렵 교수님께 면사포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방송 출연이란 말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이 밀려왔지만 면접관들의 조언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님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가 한번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면사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저니까 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조언을 주시거나 충고를 주시면 제가 그걸 고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각종 옷집과 액세서리 가게들로 가득한 골목길. 그리고 빼곡하게 늘어놓은 좌판 위의 패션 소품들을 보니 패션의 거리라고도 불리는 홍대 분위기가 흠뻑 느껴집니다. 인화 씨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온 목적을 잠시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홍대에 쇼핑을 하러 자주 가요. 아무래도 여러 브랜드들도 많이 모여 있고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보세 옷들도 싼 가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쇼핑하면서 뭐 브랜드도 보고 보세 옷도 보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쇼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찍고 또 찍고 급하게 필요한 사진들을 찍고 나서야 다음 코스로 향합니다. 땡볕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좋으련만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한강이 눈에 보이는 여의도 한강공원. 먹거리 가득한 푸드트럭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더위를 피해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식도락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처음 이용해보는 푸드트럭에 조금 어리둥절해 보이는데요. 여기 푸드트럭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푸드트럭 오셔가지고 네.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이런 티켓을 드려요. 네네. 그걸로 가셔서 음식 사 먹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2만 원어치. 한 손에 하나씩 맛있는 음식을 들고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더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저 레몬크림 새우 하나 주세요. 네.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서 기다리는 인화 씨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여기도 와보신 적 있어요? 한강 쪽은 와봤는데 푸드트럭 쪽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찾아보고 왔어요? 원래 한강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와봤어요. 사진도 좀 많이 찍어야겠어요, 여기서. 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먹거리도 많이 먹다가 가려고요. 생각지도 못한 경험에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지나가는 시간, 한강공원에는 시원함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돗자리 깔고 앉아서 오늘 어디는 어땠나, 어디는 어땠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치맥 간단하게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강을 넣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치맥. 시원한 강을 앞에 두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무더위도 다 뿌리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혹시나 빠진 코스는 없는지 차곡차곡 일정을 정리해보는 인화 씨. 처음인 만큼 실수는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점검 중입니다. 오늘 일정 이제 끝난 건가요? 네, 큰 일정은 끝났는데 저쪽에 괴물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만 찍고 집에 가려고.
오늘 촬영한 것들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집 가서 사진 찍은 거랑 정리한 거 보면서 하면 확실히 정리될 것 같아요. 늘 앞장서서 여행 코스를 짜던 인화 씨지만 오늘만큼은 더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를 나타내는 한복과 한국의 멋을 두루 볼 수 있는 곳 경복궁. 젊음과 생기가 가득한 곳 쇼핑의 거리 홍대. 그리고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인 한강 투어까지. 고된 하루만큼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 코스를 짰을 때는 친구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친구의 의견도 물어보고 저의 의견도 반영하고 하면서 코스를 짰었는데 이번에는 제 입장에서 대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이게 다른 분들도 혹시 제 코스를 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만족했던 코스인데 뭐 다른 분들께서는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을 보며 곧 다가올 현실을 되새겨보는 인화 씨.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쁜 카페를 찾은 인화 씨. 차곡차곡 찍어온 사진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정리해 보는 건 처음이죠? 네, 이렇게 따로 정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걸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 사람들의 눈길을 이끌 만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소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눈에 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때의 추억.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즐거운 경험으로 남는 게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코스를 짜면서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사진이랑 맛집에 관한 그런 코스를 짜야겠다 해서 한정되게 뭐 홍대에서는 뭐 어디, 한강에서는 뭐 이렇게만 정해놨었는데 한강에 막상 가보니까 아 저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홍대에 가보니까 아 저것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서 코스를 짜기보다는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코스를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정리한 사진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겠죠. 타겟과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여행 코스를 짜고 또 직접 여행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정리까지. 스펙만 쌓기에도 바쁜 취업 준비 중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지만 이번 여행이 인화 씨에게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는데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스펙, 언어나 뭐 자격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여행사에 취업을 하면은 제가 막상 할 일은 여행 코스를 짜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코스를 제가 짜보고 직접적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여행업에 대한 한 발짝 더 나아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코스를 짜면서 그게 또 다른 저의 스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즐기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코스를 계속 짜가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취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네. 도움 받고 싶어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곧 다가올 취업 전쟁. 높은 경쟁률과 실업률에 먼저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면사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준비하면서 가장 뭐 어렵거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취업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하는데 저 인상이 좋아 보이려면 아무래도 여자들은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한데 저는 확실히 저의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도 잘 모르겠고 인상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인상. 네. 그럼 가장 고민은 인상인가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인상이 좋으세요. 네, 봤는데 굉장히 웃을 때 매력적이고 환하고, 네, 그런데 조금 어색해서 그런가요? 조금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네. 메이크업은 지금 이제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기준이 있어요. 면접할 때 첫 번째 청결,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정, 그다음에 세 번째 건강. 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메이크업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화려하고 예쁘고 뭔가 섹시하고 뭐 이런 또렷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트렌디한 것보다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거, 네, 단정한 거, 그런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행사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대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려면 사실 깨끗하고 건강하고 단정한 이미지, 이런 것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예쁘게 메이크업을 잘 했는데 저는 이제 눈꼬리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컨설팅 후 실전에 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는 인화 씨. 하지만 그만큼 더 용기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은 학교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시선에서는 제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대중적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더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쳐나갈 점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휴바케사, 좋은 여름이라는 인사말을 부지런히 한다고 합니다. 취준생의 나날이 핀란드의 여름처럼 유쾌하진 않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매일을 휴바케사라고 외치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유쾌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에게 상쾌한 합격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면사뽀였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명석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명석 학생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4학년생인데요. 아하. 네, 오늘 방송 처음이라서 네. 조금 떨리긴 하는데 저 같은 취준생들을 위해 저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균관 학교 선배인 송중기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스튜디오가 환해진 기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캡스와 캡스, ADT 캡스죠. 네, 네. 일단 대표적인 보안업체입니다. 우리 저 보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조금 보안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이게 아리따운 여성분인데 또 세상이 흉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래서 보안업체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껴주다기보다는 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늦은 밤에 귀가할 때 그럼요, 좀 맞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보안업체 분들이 밤낮으로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니까 그렇지요. 감사할 따름이죠. 맞습니다. 우리 재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업실에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보안업체를 무조건 쓰고 있는데 네. 비단 저희 작업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작업실이나 녹음실에서는 다 장비들이 비싸가지고 꼭 보안업체를 설치해 놓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명석 학생은 어떤가요? 학교나 예.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S1 이렇게 캡스 네. 이런 것만 알고 그냥 아 요즘은 이렇게 다들 하는구나. 요즘은 근데 그 중에서도 S1이나 캡스가 이렇게 대세구나. 저 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백수 여러분. 저는 사실 네. 동네에서 감히 누가 제 집을 털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렇죠. 공감이 예. 가네요. 그리고 막상 털어봐야 또 별거 없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좀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네. 어디서 이제 붙어있는 거는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자주 보니까 내가 저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니까 좀 아무것도 모르겠는. 아우 너무 공감해요. 네, 저한테는 좀 그런 업체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막상 보긴 진짜 많이 보는데 정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홍쌤께서 이제 국내의 이런 업계 현황이 어떤지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물리보안업계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 업이 지금 요즘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네. 새로운 공장이나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덜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거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마다 세콤이라든가 캡스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은 빅3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성 S1, 그다음에 ADT 캡스, 그리고 KT 텔레캅 이 세 개 회사가 시장을 지금 분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로 따져보면 S1 매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요. 1조 8천억 쪽 가까이 되고요. ADT 캡스가 한 7천억 가까이, 6,600억 정도, KT 텔레캅이 약 3천억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잘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딱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좀 많이 봤다. 그래서 인지도가 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일단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더운 날 저처럼 이렇게 시원한 카페에서 공부하는 취준생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화장실 한 번만 가려고 해도 이 귀중품들 이거 다 들고 가야 돼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설 보안업체나 경비업체에 좀 관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생각하게 됐군요. 같이 보시죠. 보안업체 멋있습니다. S1하고 ADT 캡스 둘 다 최종 합격을 했어요. 네. 본인이. 그러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요? 저는 캡스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 외국에서 좀 오래 살고 왔는데 오. 거기서는 시큐리티 하면 캡스란 분이 아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호주에서 다녀왔어요. 오래 사셨나 봐요. 캡스가 많군요. S1이 네. 그 세콤인가요? 아, 네, 맞아요. S1이 세콤이에요. 그러면은 세콤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에디 그건 잘 몰라서 확실히 인지도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세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S1을 가지 않을까요? 오, S1.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 쪽 그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네요. 탄탄하지 않을까. 역시 삼성의 그 저희 학교가 삼성 재단이라서 아, 그쵸.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아, 취업 잘 시켜줄 것 같아서. 저는 ADT 캡스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요즘에 술 먹고 조금 밤에 늦게 들어갈 일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주변에 보니까 ADT 캡스 그 파란색 마크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좀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둘 다 좋은 기업으로 들었지만 저라면은 S1을 좀 더 가고 싶고 둘 다 경비 보안 업체인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일상생활 중에 접했던 걸로 보면 S1이 좀 더
모바일이나 차량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고생했습니다. 확실히 방학이다 보니까 진짜 취준생이 더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짠! 네, S1 22 그리고 ADT 캡스는 8이었어요. 굉장히 압승이었죠, S1에. 이런 결과 나온 이유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가 확실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S1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보여서 S1을 알기 때문에 이쪽에 스티커를 많이 붙였고요. 그리고 아까 한 학생이 말했었는데 이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점도 꽤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내가 항상 널 지켜줄게. 하지만 지가 더 위험한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S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들 중에 이제 자영업 시작하거나 사무실 오픈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보안업체에 그러면 가입했니?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너 셀콤 달았니?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던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세요, 약간. 그만큼 이제 보안업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래요. 세콤이라는 브랜드의 무인 경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그런 S1이고요. 현재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75만 명이래요. 엄청나군요. 네, 어마어마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보안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친숙한 이름이 세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S1이 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성 계열사로 공채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취준생들한테, 그러니까 박명석 학생이 얘기했지만 아마 방학에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캡스가 더 아마 친숙하게 느껴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삼성 계열사라는 걸 아니까 더 많이 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캡스는 개인 고객에 좀 집중하는 반면 S1은 대규모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 정부기관 뭐 이런 사업자들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장이 한 40~5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익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이것도 11% 정도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 좀 업이 좋죠. 그 이유가 시스템 보안 산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관리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건물의 관리 그리고 또 보안적 부분, 이 두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삼성 계열사의 매출을 많이 확대 적용시키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넓은 입지를 점유하고 있는 보안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삼성그룹 계열의 주가가 하락세인데요. 이 S1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이유가 ADT 캡스는 사실 지금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KT텔레캅은 지금 사실 적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빅3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기업은 좀 주인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나머지 기업은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시장에서 S1이 약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월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주거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안 말고 그 건물 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요새 1인 가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혼자 사는 맞아요. 사람 정말 많죠. 저도 그렇고요. 요새는 그래서 스마트 홈 시큐리티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세콤에서 홈 블랙박스, 세콤 홈 블랙박스도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어허, 신기합니다. 일단은 그 스마트 홈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뭐 집에 있는 반려견들을 그때그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 보안단에서도 내 집의 안전, 우리 가게의 안전을 개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찬반이 갈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득불 내가 하루에 뭐 4~5만 원씩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을 내고 과연 이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데 요즘은 좀 지불 여력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있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해요. 근데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1이 진행하는 세콤 홈 블랙박스 이게 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SK텔레콤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캡스 입장에서도 작년부터 U+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IoT 캡스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보안 서비스와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불 여력 관련된 부분의 사업성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S1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보면 전 세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야 돼요. S1도 삼성의 계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수많은 삼성 계열사들이 글로벌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1 같은 경우도 글로벌로 봤을 때 이 보안 시장의 규모가 무려 한 35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 진출이 있어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된다. 이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ADT 캡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요새 이제 브랜드 가치 같은 걸 이제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브랜드 스탁이라는 기관인데요. 네. ADT 캡스가 보안 업체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가치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보안 업체 중에서 유일하다고 하니까 자부심을 느낄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보안은 뭐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믿음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홍쌤 그 ADT 캡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DT 캡스는 7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시설 관리, 또 경비 용역, 그다음에 도난, 경보 기기, 시스템 관리 뭐 이런 다각화된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98년도에 이제 사명 이제 캡스로 바뀌게 됐고요. 지금 그 업계에서는 2위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 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예년 대비, 그 이전에 대비 4%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시장에서 S1 다음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를 다각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S1과 비교했을 때 이 ADT 캡스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경비 서비스 이 분야를 좀 강점으로 두고 있어서 이익이 좀 이쪽 분야,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신규 매출을 한 20%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출동 우선순위 매뉴얼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놨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 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이동 경로 분석이 가능한 연계 추적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보안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좀 예측해가지고 서비스를 다각화시키는 거고요. GPS 기반의 최단거리 출동 시스템. 이 보안은 이제 뭐 도둑이 들었을 때 시급성, 아주 긴급하게 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기술들을 좀 많이 적용을 시켜서 보안 서비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S1이랑 ADT 캡스랑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이제 보미 씨가 순간적으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희 집을 제가요? 털려고 뜯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출동을 하게 아, 정말 될까요? 죄송한데 가져갈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없긴 하죠. 네. 근데 없는지 모르고 뜯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빅3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개의 회사의 기술력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금액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좀 우리 회사하고 나중에 좀 연결될 만한 회사. 저는 S1이 좀 그런 강점도 없잖아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그룹의 협력사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안업체 어차피 내가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아, 기왕이면 나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보안업체를 띄게 되면 좀 경영주 입장에서는 좀 사실 그런 선택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좀 S1이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세도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보안업체가 특이하게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ADT 캡스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KLPGA 투어 대회가 있어요. 네, ADT 캡스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에도 적용을 해서 최고의 수비수들한테 이제 ADT 캡스 플레이라고 이제 선정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합니다. 일단 보안과 스포츠의 결합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이것도 자세히 한번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이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수비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보안 업체도 방어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철벽 수비를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받았던 선수들을 보니까 13년도에 NC 이종욱 선수, 14년도에 넥센 최태인, 그다음에 작년에는 LG 오재환 선수가 받았거든요. 오재환 선수가 저기 타격은 좀 부족한데 수비는 참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이미지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끔 가다가 길가에서 그런 직원들을 보잖아요. 보안업체 직원들. 그러면 좀 건강한 이미지, 날렵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좀 스포츠하고 관련될 수 있는 활동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라는 기업의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DT 캡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 회사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보안기술연구소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12년도 지금 송도 쪽에 보안기술연구소를 확대 적용시켜서 R&D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부분은 그거예요. 보안업체에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지고 설비 투자가 많이 또 뭐 오피스 공실률도 많아지고 있다. 근데 좀 어찌 보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의 안전을 과거에는 가족들이 지켰는데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위기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 범죄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보안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누가 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선점할 것이냐. 그게 이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일단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까 그 보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업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두 업체 모두 경비 업체잖아요. 경비원분들을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체력적인 것도 테스트를 까다롭게 그게 보시는지 중요한 그런 게 거죠. 일단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요즘 스마트 시대에 막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CTV도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지금 소리가 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발전 계획. 경비업체 하면은 보통 좀 남성을 많이 뽑을 것 같은데 혹시 여성도 뽑는지 뭐 고용률은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이런 남성적인 기업이긴 하죠. 일단 경비업체 자체가.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 회사 내 그 환경도 좀 뭔가 전통적이고 경직되고 한 것 같아요. 경제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회사 내 분위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 만의 시간 동안 출동이 가능한지랑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고 재밌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보안업체다 보니까 혹시 사내 안에서도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고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근데 뭐 일반적인 스텝 직군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안을 실전으로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직무는 이제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순발력도 요구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긴장감을 아마 보유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좀 유지하기 위한의 좀 특수의 조직 문화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다른 직군들은 뭐 어차피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같이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요즘 또 이 보안도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 난리인데 이 CCTV도 기술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이 보안 업체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IT 가전사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지능형 CCTV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누가 이제 받고 양심 없이 그냥 도망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잡으려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일일이 그걸 다 봐야 돼요. 18시간, 맞아요. 9시간 맞아요. 하나 돌려야 되는데 여기도 만약에 IT 기술이 들어온다고 하면 특정 부분의 섹터를 지정해서 영상의 센싱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디텍팅이 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활용하면 단순히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HDD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 소리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센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기업에서 수립을 할 때, 또 산업의 안전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주차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1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 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담당 직원이 만약에 CCTV 2개를 같이 동시에 보겠죠. 하나만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2개를 10분 동안 본다 하더라도 놓치는 이벤트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정확하게 센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안 산업에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문과생이라서 혹시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할까? 아니면 지원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 보안직, 실전에서 보안 뛰시는 분들의 채용하고 대졸공채는 약간 좀 채용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첨단 보안직 같은 경우에는 주야 교대, 3조 2교대로 이제 업무가 수행될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전형을 보면 아까도 뭐 그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체력이라든가 뭐 운전 실력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형을 보면 캡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채용 캠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인적성 검사도 하고 운전 시험도 검사하고 체력 시험까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보다는 만약에 뭐 그런 직군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뭐 운전이라든가 체력도 당연히 남들보다 좋아야지 업무 수행이 가능할 거예요. 거기는 캠프 가서 이거 안 하죠? 참으세요. 네, 보안업체. 보안업체예요, 보안업체. 큰일 나죠. 술 먹으면 나중에 못 일 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술 먹으면 운전도 못 하는데 그런 일 있어서 대리 불러가지고. 대리, 아이고. 오늘 뭐 쫓기세요, 형.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자, 계셔서. 백수연 전담 질문 해주세요. 네, 그러면 되게 저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연봉이 궁금하잖아요. 어떡해요. 그죠? 네, 연봉 좀 가르쳐주세요. 연봉을 보니까요. 16년 사원급 한 평균을 봤을 때 S1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3,600 정도. 그다음에 ADT 캡스가 한 2,670으로 지금 노출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제가 캡스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참 S1 이야기고요. 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출동직 신입사원을 뽑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 채용 캠프, 본부 면접, 최종 합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S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인적성 시험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S1은 대졸공채 전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전형을 보면 영업 마케팅, 첨단 보안직, 그다음에 엔지니어, 연구 개발까지. 아까 뭐 제가 지능형 CCTV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가 개발 인력들까지 같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 꺼내신 것 중에 그 스마트 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 홈 시스템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는 그걸 보니까 좀 편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집을 들어갔을 때 혼자 사는 여성분일 경우 뭔가 꽤 립칙하다 이거요. 뭔가 나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을 것만 같고 당연히 담기고 있는 건 맞겠죠. 스마트폰이나 이제 SNS 시대에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그 프라이버시. 우리가 프라이버시 지켜주겠다. 어떠한 저장도, 그 기록물도 남기지 않겠다. 이게 약간 모토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 모순되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섭지 않나 약간 이런 게.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둑이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잡아내면 되는데 그럼 나의 데이터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그게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불 의도에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술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직접 봐서 여기 도둑이 들어왔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여러 센서들은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발현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한 가지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보안업체 취업을 위해서는 운동이나 호신술 등의 특기가 있어야 한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첨단 보안직이라고 하면 다 지금 교대 근무도 있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차 적응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지가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지역 거점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뭐 보안이니까 당연히 뭐 일부 호신술이나 운동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쵸. 금상첨화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카드라도 알아볼까요? 이런 궁금증들은 되게 많은 분야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보안업체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불리하다. 카더라! 실제로 아마 출동하는 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물리적인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 제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 고객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이 메인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의 속내를 깊이 있게 읽어줄 수 있는 소통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여성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기회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호원이나 그런 분들도 일부러 여성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출동하시는 분들도 꼭 여자분들 티오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수업장이라고 하면 또 고객의 뭐 수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전용 사우나 같은데 그렇죠.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 그 심신미약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갔을 때 이 달래주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 달려서 공감을 일으키면서 충분히 더 그 여성분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그 마음을 좀 들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하시니까 좀 이렇게 근데 같이 아까도 일하거나 뭐 저 여성 목욕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그분들은 뭐 강조가 들었어. 네네네. 근데 뭐 여기 남자가 들어왔어 해가지고 네네. 뭐 회사에 욕하는 것보다는 그쵸, 늦게 그쵸. 오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겠죠. 블랙 위도우 같은 분들, 네.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빠르거든요. 네. 엑슬씨 허스키 같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1과 ADT 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캡스가 이 스포츠 마케팅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수비수한테 주는 상 주는 거. 네, 캡스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아까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최초로 든 보안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점도 굉장히 신뢰도가 가죠. 신뢰도가 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 형은 네, 저는 S1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네네, 왜요? 그룹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원조로서의 이제 자부심의 이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저는 멋있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이제 취업하기 위한 홍쌤의 신의 한 수 꿀팁 부탁드립니다. 삼성에서 이 보안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모는 뭐 삼성그룹 입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룹의 보안 자체를 케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 또 요즘은 해외 인력 유출도 많고 기업의 아주 고급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삼성 자체적으로 케어하겠다. 뭐 이런 모토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영역이 시스템 보안과 건물 관리이기 때문에 S1은 쉽게 말해서 아주 큰 관리사무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리고 건물, 정부 단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그래서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뿐만이 아니라 토탈 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매장에서 그냥 접하게 되는 그냥 뭐 캐스압, 그 안전이라든가 뭐 도둑을 막아준다 이런 부분들, 도둑 잡는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전체적인 제어, 그러니까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의 좀 장기적 비전을 좀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바람이 생기네요. 어떤 거요? 이 기업들은 이제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소득을 올려오시고 우리나라에는 좀 이제 세콤이건 캡스건 캅스건 좀 필요 없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